안녕하세요. 톡톡 사연 여러분.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기가 막혀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성우분을 통해서 들려드릴 저의 사연은 기가 막히다 못해 제가 살면서 다시 인간을 믿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배신감이 느껴져서 치가 떨릴 정도입니다. 물론 제 선에서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속 시원하게 응징을 했다 싶긴 하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할 것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도 저지만 연륜이 있으신 여러분들께 이 미친 인간 쓰레기들을 어떻게 처분하면 좋을지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십사 데려오게 됐네요. 그럼 한번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의 질긴 악연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돌아가야 할 것 같네요. 저희 집은 할아버지부터 가업처럼 회사를 운영하셨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부터는 외동아들인 저희 아버지가 그 회사를 물려받아 운영을 하셨어요. 꽤나 많은 수의 직원을 데리고 있던 곳이었고 자식이라고는 저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제가 얼마나 부족함 없이 자랐겠습니까? 그렇다고 절대 요즘 뭐 신문 기사나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아나무인 철부지 공주님처럼 자란 건 아니고요. 오히려 지역사회에서 보는 눈이 많아서 그런지 작은 실수에도 남들보다 더 엄하게 혼나고 사람들한테 하나를 받으면 세 개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소리를 어렸을 때부터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으면서 자랐어요, 제가.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하더라도 반에서 보이지 않게 딱 그룹이 나눠져 있는 느낌이 있었죠. 이렇게 한 그룹은 잘 살고 부모님끼리도 친하고 계속 잘 살아왔던 애들, 부촌 동네에 모여 살거나 같은 학원을 다니는 그런 애들, 또 이 그룹은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같은 반찬 가게에 다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그룹을 동경하며 쫓아다니는 아이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무리. 또 다른 그룹은 그 어딘가에도 속하지 않고 이도 저도 아닌 애매한 아이들로 구성되어 있는 무리. 그리고 애초에 무리라는 단어로 묶일 수조차 없는 단체 생활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는 어떤 조건을 가져다 대도 늘 떨어지고 부족한 아이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애들. 저 얼마 전 톡톡 사연에서 그런 얘기 들었어요. 애들이 순수해서 더 잔인하고 무섭다고요. 그 말을 듣고 어머 정말 맞다. 나 어렸을 때도 애들이 참 그랬는데 하고 정말 많이 공감했었어요. 왜 어른들은 그래도 크면서 사회화라는 게 되니까 학교에서 이런 말을 하면 상대방이 상처를 받으니까 하면 안 돼. 이런 말을 사회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말이야 하고 어느 정도 배우면서 크니까 아, 내가 이런 말을 막 하고 살면 사람들에게 되게 인성 나쁜 사람으로 비춰지겠구나 싶어서 하고 싶은 말을 좀 참으면서 살잖아요. 근데 애들은 그런 게 절대 없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갖다 뱉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순수하게 재미로 막 갖다 던진 돌에 맞아 죽는 개구리들이 저희 교실 안에도 항상 있었던 겁니다. 야, 넌 왜 맨날 안 씻고 학교에 오냐? 엄마도 없어? 아, 선생님, 저 쟤랑 같은 반이 있기 싫어요. 쟤 엄마도 없나 봐요. 어제도 저 옷 입고 오고, 그저께도 저 옷 입고 왔어요. 걔는 저희 반에서 그런 애였어요. 맞아 죽는 개구리. 누군가 그렇게 그 애한테 돌을 집어던지면 아무리 작은 조약돌이라도 거대한 바위 덩어리가 날아오는 것처럼 느껴졌겠죠. 깜짝 놀라서 펄쩍 뛰면서 도망가려고 하는 모습이 뭐가 우습다고 애들은 막 책상을 손바닥으로 두드리면서 웃었죠. 물론 저는 같이 웃지 않았어요. 정말로 웃기지가 않았거든요. 어떤 사정이 있는 줄도 모르고, 아니 애초에 어제도 그저께도 같은 옷을 입는 게 대체 뭐가 웃긴 일인지 싶었거든요. 그 옷을 좋아해서 입을 수도 있지 않나 싶기도 했고, 창피해야 할 일이 전혀 아니구나 싶단 생각에 쉬는 시간에 책상에서 울고 있는 걔한테 가서 그랬어요. 난 너 옷 예쁜데. 예뻐서 좋은 거는 맨날 입고 와도 괜찮아. 안 부끄러워해도 돼. 네가 예뻐서 맨날 입는 거라고 당당하면 되지. 뭘 그런 거 가지고 울고 그러냐? 뭐 지금 생각하면 걔한테 전혀 위로가 안 되는 말이었겠다 싶긴 한데요. 저도 어린 마음에 그랬던 거죠. 근데 걔한테는 그게 참 위로가 됐나 봐요. 들썩거리던 어깨가 멈추고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고맙다고 그랬으니까요.
학교를 다 마치고 그날은 학원이 좀 일찍 끝나는 날이라 오랜만에 아빠랑 같이 외식을 하기로 했거든요. 엄마가 아빠 회사로 가서 기다렸다가 같이 가면 좋아하실 것 같다고 그러셔서 차를 타고 아빠 회사로 가면서 오늘 낮에 학교에서 있었던 얘기를 막 했어요. 애들이 이렇게 짓궂은 장난을 했었다고요. 엄마는 제게 잘했다면서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반 친구들이 곤란한 일을 겪을 때마다 모른 척 하지 말고 나서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죠. 아빠의 회사에 도착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입구에서 익숙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입구를 지키는 경비 아저씨의 모습이 보이는데 그 옆에 제가 차에서 신나게 떠들어댔던 낮에 학교에 있었던 일의 주인공이 있는 겁니다. 회사 경비실 앞에 때가 탄 흰 원피스를 입고 앉아있는 모습은 분명 그 친구의 모습이었어요. 저는 잔뜩 흥분해가지고 엄마 옷을 잡아당기면서 얘기를 했죠. 엄마, 내가 아까 말했던 걔야. 애들이 놀렸다는, 학교에서 울었다는 애. 제 얘기를 들으신 엄마는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반에서 괴롭힘을 당했다는 애가 수희 아저씨 딸이었냐면서요. 저도 제가 잠깐 도와주었던 친구를 아빠 회사에서 다시 보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아빠 회사를 그렇게 자주 왔다 갔다 했는데도 그 친구 얼굴을 본 게 오늘이 처음이어서 신기하기도 했고요. 제가 창문을 열고 아는 척을 하려고 했는데 엄마는 그런 저를 제지하면서 오늘 학교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섣불리 아는 척 했다간 괜히 마음이 상할 수도 있으니까 오늘 말고 다른 날 아는 척을 하는 게 어떻겠냐고 하셨죠. 어린 나이였지만 생각해보니 친구의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저도 엄마 말을 듣고 얌전히 차 안에 앉아 아빠가 퇴근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곧 회사를 마치고 나온 아빠도 그 친구의 아빠라는 수희 아저씨와 반갑게 인사를 하고 차에 올라타셨죠. 여보, 세상에 오늘 애가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네요. 박씨 아저씨요. 아내분 그렇게 떠나시고 혼자 애 보시는 게 많이 힘드실 거라고는 생각했었는데 난 좀 걱정이 돼서요. 지금 한참 엄마 손길이 필요할 나이일 텐데 혹시라도 그 어린애가 크면서 마음에 안 받아도 될 상처라도 받는 게 아닌지 싶어서 우리 애랑 나이도 같으니까 마음이 더 그래요. 아빠가 차에 타자마자 뒤를 돌아 우리 공주 하면서 제 볼을 마구 잡아당기셨고 전 아빠가 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아까 엄마에게도 들려주었던 오늘 학교 얘기를 했었죠. 아빠를 데리러 회사에 와보니까 그 친구가 우리 회사 경비실에 있었고 엄마 말씀으로는 그 친구가 우리 회사 경비 아저씨 딸이라는 것까지도요. 고기를 먹으러 가는 내내 엄마랑 심각하게 대화를 나누셨어요. 그 좁은 차 안에서 두 분이 아무리 속닥거리면서 얘기를 한다고 해도 그 대화가 어디에 숨겨지겠냐고요. 두 분이 대화하시는 얘기를 통해서 저는 그 친구에 대해서 많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우선 그 친구의 아버지이자 저희 회사의 경비 아저씨는 젊은 나이이긴 하지만 저희 아버지가 할아버지로부터 회사를 물려받아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것처럼 경비 아저씨 역시 아버지부터 경비 일 쪽을 해오고 있었다는 것을요. 뭐 회사 경비 일을 가업까지 이어가며 할 정도야 하시겠지만 말이 경비 일이지 시설 관리 일이나 다름이 없어서 중소기업이지만 어지간한 대기업 기름집 연봉 저리 가라거든요. 그런 이유로 그 아저씨도 아버지 때부터 쭉 이어서 경비 시설 관리 일을 계속 해오고 있었던 거고요. 그런 이유로 할아버지 때는 지금보다 더 집안길이 내외도 많고 저희 집에서 많이 챙겨주기도 했었고 결혼식 때 축의금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냈었다는데 그 아저씨가 결혼을 하고 아주머니께서 제 친구를 낳고 얼마 안 되어서 병환으로 세상을 떠나시게 됐답니다. 오랜 연애 끝에 결혼했던 사이가 보통 애틋한 게 아니어가지고 혹시라도 나쁜 마음을 먹을까 싶어서 저희 아버지가 직접 장례식장에 가서 그래도 애는 키워야 하지 않겠냐고 설득까지 하면서 다시 회사에 출근할 수 있게 도움을 많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시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거라고요. 여러모로 저희 부모님에게도 애틋한 느낌인가 보더라고요.
외식 자리에서도 아버지는 제게 그 친구가 학교에서 따돌림 받고 있지는 않은지, 애들이 어떤 식으로 괴롭히는지, 생활 형편은 어때 보이는지, 성적은 또 어떤 것 같은지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셨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 편은 아니었으니까 부모님의 질문에 하나하나 꼼꼼히 대답하는 데는 어려움이 좀 있었죠. 그저 옷을 자주 갈아입지 않는다는 것, 옷이 아무래도 많이 없는 것 같다, 공부는 잘하지 못하는 것 같다, 애들이 그런 이유로 많이 놀리고 괴롭히는 것 같다. 정말 딱 제가 보고 느낀 점만 대답을 했어요. 언니야, 박씨 아저씨는 우리 집에도 정말 소중한 인연이야. 옛날에 할아버지 계실 때 공장이 크게 불날 뻔했던 거 알지? 그때 박씨 아저씨네 아버지가 안 계셨다면 지금 이 공장이 정말 홀라당 다 타버렸을지도 몰라. 몸 던져서 불을 꺼주신 덕분에 원희 할아버지께서도 그때 무사히 살아나오실 수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우리 원희도 그런 못된 친구들처럼 굴지 말고 엄마가 늘 얘기했지? 우리는 사람들한테 너무 많은 것들을 받으면서 살고 있고 너무 많은 것들을 받아왔으니까 하나를 받아도 세 개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우선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보자. 그 친구도 친하게 지내고 혹시라도 학교에서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원희가 먼저 나서서 그러지 말라고 얘기도 좀 해주고. 수희 아저씨의 아버지 덕분에 저희 공장에 큰 불이 날 뻔한 사고를 막고 연기를 들이마시고 쓰러진 할아버지가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으셨다는 얘기를 구전설화처럼 인이 박히게 들었으니까요. 저도 알겠다고 했죠. 엄마는 제 대답이 만족스러웠는지 역시 내 딸만큼 착한 사람이 없다고 하셨고 그때부터 저는 뭔가 미션을 수행하듯이 그 친구와 친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날 외식이 끝나고 나서 아빠는 저희 집이 아닌 경비 아저씨의 집으로 향해 놀란 경비 아저씨와 그 친구를 태워 함께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제 옷을 사주시던 가게에 들어가서 그 친구가 입고 다닐 만한 옷이며 신발이며 이런저런 것들을 잔뜩 사주시고 계절별로 새로운 것들이 나오면 외상으로 달아두라고 달별로 미리 결제를 해놓겠다는 말씀까지 해주셨어요. 경비 아저씨는 갑자기 이게 무슨 호사인가 싶어 얼떨떨한 표정으로 고개를 꾸벅 숙이면서 감사하다고 했고 엄마는 웃으면서 저와 그 친구를 꼭 안아주셨죠. 아유, 친구 사이인데 감사하고 말고 할 게 다 뭐가 있어요.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친구 엄마가 사주는 선물이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입어. 대신에 학교에서 우리 원이랑 좀 친하게 지내줄래? 우리 원이가 집에서는 항상 혼자라서 너무 외롭게 자라가지고 학교에서는 단짝이 좀 있었으면 했는데 너무 다행이다. 말동무도 돼주고 밥도 같이 먹고 그래줄 수 있어? 맨날 꼬질꼬질한 원피스 속에 감춰 있을 땐 몰랐는데 머리도 단정하게 묶고 옷도 깔끔하게 입고 밝은 표정을 지으니까 꼭 다른 사람 같더라고요. 알겠다고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거리는데 어렸을 때 제가 한 거는 정말 아무것도 없지만 괜시리 저까지 좀 뿌듯한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요? 괜히 민망해서 내가 친구가 없긴 왜 없냐고 친구는 많은데 내가 너 친구까지 해주는 거라고 하면서 그 친구 손을 꼭 잡아줬죠. 그때 그 손을 잡아줬던 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쓰나미로 돌아올 거라고는 그때는 감히 상상도 하지 못했지만요. 어쨌든 그때를 시작으로 저희는 엄마의 소망대로 정말 단짝이 됐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수업을 들을 때도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서 짝꿍을 바꿀 때도 쪽지를 몰래 바꿔 같이 앉고 등교할 때도 하교할 때도 소풍을 갈 때도 항상 붙어 다니는 정말 그런 단짝이요. 옷만 바꿔 입었을 뿐인데 옆에 같이 다니는 친구가 바뀌었을 뿐인데 아이들이 그 친구를 대하는 태도도 180도 달라졌어요. 가장 어울리고 싶지 않던 친구에서 나도 한번 친해져 보고 싶은 친구가 됐죠. 친구들은 괜찮은 애니까 원희가 데리고 다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결국 다 제 탓이었다고요. 확실히 그 애는 저랑 친해지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된 인연은 중학교에 올라갈 때도 고등학교에 올라갈 때도 계속됐어요.
시간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 친구와 저의 인연은 깊어져 갔습니다. 단짝이라는 건 정말 무서운 존재더라고요. 중학교에 올라가고 본격적으로 사춘기의 시기를 겪게 되면서 저는 그 또래 친구들이 누구나 그렇듯이 가족보다는 친구를 먼저 찾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엄마나 아빠에게는 말 못할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런 고민들을 제일 먼저 털어놓았던 건 그 친구였어요. 그 친구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나 정말 세상에 네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 우리 서로 비밀 같은 거 만들지 말기로 하자. 좋아하는 남자가 생겨도 제일 먼저 말해주는 거 알지? 괜히 사랑 때문에 우정 금가고 그러는 거 나 딱 질색이란 말이야. 혹시라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알고 보니까 네가 좋아하는 남자고 그러면 어떡해? 나 그런 거 정말 싫어. 그러니까 너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 나한테 제일 먼저 말해줘. 그러면 난 정말 그 사람 뒤도 안 돌아보고 당장 포기할 거니까. 알겠지? 빨리 손가락 걸고 약속해. 그 친구가 이렇게 난리를 치기도 했었어요. 이건 또 무슨 소리냐면요. 고등학교 시절 그 친구가 저랑 같은 학원을 다니면서 고백을 받아 남자친구를 사귀게 된 적이 있었거든요. 뭐 서로 열렬히 좋아하고 사랑에 빠져서 사귀었다는 것보다는 거절을 못하는 그 친구 성격상 남자애가 좋다고 매달려서 귀찮게 쫓아다니니까 어쩔 수 없이 고백을 받아줬다고 하는 쪽이 맞다고 하는 편이 더 어울리지만요. 어쨌든 그렇게 그 친구에게도 첫 남자친구가 생기게 됐던 거죠. 그런데 그 친구에게 생긴 첫 남자친구가 하필이면 저에게 찾아왔던 첫사랑 상대였던 겁니다. 그 친구가 알고 있었던 건 절대 아니었고요. 아마 그 사실을 알았으면 거절을 못하는 그 친구도 단칼에 거절을 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아니면 죽자 사자 그 남자를 피해 도망 다녔거나요. 그런데 속이 좁은 제가 그 남자애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한 번도 말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 나이대에 짝사랑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아무리 단짝이라고는 하지만 어쩐지 첫사랑 상대를 말한다는 것 자체가 쑥스럽기도 하고 또 괜히 그 전까지 마음에 없었다가도 제가 괜히 좋았다고 하면 얘도 그 사람한테 관심이 생길까봐 별별 생각이 다 들어서 말을 하지 않았던 건데 얼마 지나지 않아 내 마음에 들어갔다 나와보기라도 한 건지 저한테는 약속이 있어서 학원 끝나고 같이 놀러 가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더니만 분식집에 그 남자애랑 둘이 마주 앉아서 라면을 먹고 있는 겁니다. 친구를 뺏겼다는 기분에 화도 나고 그리고 하필이면 그 뺏긴 상대가 제 첫사랑 상대라는 사실에 두 번 화가 났고 뭐 배신감도 느껴지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제가 그 친구를 피해 다녔어요. 말도 안 하고 그 친구가 보이면 괜히 저 복도 끝에서부터 반대로 돌아가지고 다른 길로 가고 그랬거든요. 유치하죠. 그런데 맨날 붙어 다니던 애가 어떻게 그걸 모르겠냐고요. 가뜩이나 서로 친구라고는 하나밖에 없는 사이였는데요. 그렇게 열심히 피해 다닌 지 2주도 안 돼서 그 친구한테 검거가 됐죠. 집 앞에서 제가 학원 끝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던 그 친구가 울며 불며 저한테 그랬어요. 요즘 대체 왜 절 피하는 거냐고요. 그 장면만 봤으면 대체 누가 여자친구고 누가 남자친구인지 했을 겁니다. 딱 그 장면은 뭐 여고생 둘이 사귀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아주 둘이 절절한 사이였거든요. 어쩔 수 없이 사실대로 다 고백을 했죠. 사실 이러저러해서 내가 그 남자애를 먼저 좋아했는데 근데 네가 그렇게 같이 다니는 모습을 보니까 괜히 질투가 나서 그랬다. 유치한 거 아는데 미안하다고요. 알아요. 말하면서도 제가 엄청 우습고 쪽팔리더라고요. 그런데 제 그런 유치한 답에도 친구는 엉엉 울면서 자기가 더 일찍 눈치를 못 채서 미안하다고 진작에 알았더라면 애초에 그 남자애랑은 말도 섞지 않았을 거래요. 자기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이라고 자기는 우정이 1등이지 사랑 때문에 우정이 깨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대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저도 울면서 그렇게 눈물의 화해를 했어요. 그 뒤로는 저렇게 틈만 나면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알량한 사랑 때문에 우정을 저버리는 일은 하지 말자고요. 걔가 그렇게 착했던 애예요.
그렇게 추억이 많이 쌓여 있었던 친구였는데 세월이라는 게 참 야속하더라고요. 어느 순간 그 친구와 저는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뭐 친구의 말대로 알량한 사랑 때문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우정에 금이 갈 만한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말 그대로 야속한 세월 때문이었죠.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저와 그 친구가 아무리 가깝고 친한 사이라고 하지만 나이를 한 살, 두 살 먹으면 먹을수록 저희가 살아온 환경이 너무나도 달랐고 앞으로 가야 할 길 역시 너무나도 다르다는 게 실감이 나더군요. 진로조사서에 지망하는 대학과 희망 지역을 적어내고 서로에게 쉽사리 말을 하지 못했던 그 순간부터 어쩌면 우리는 이제는 서로 조금씩 멀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던 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인지 저 역시 빈말로라도 우리 대학 졸업하고 나서도 지금처럼 자주 만나고 친하게 지내자라는 얘기가 쉽게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각자 서로 다른 지역에 있는 대학에 진학을 하고 저희는 정말 종종 전화로만 안부를 묻는 사이로 자연스럽게 바뀌게 됐어요. 대학이라는 곳이 원래 그렇잖아요. 정말 다양한 지역에서 다른 인생을 살아온 친구들이 한자리에 뭉치게 되고 한창 놀고 싶어 하는 청춘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니 얼마나 재밌고 신났겠어요. 대학에 들어간 직후에는 너네 대학은 어떠냐, 우리 대학은 이렇다, 친구들은 좀 어떠냐, 과는 어떠냐, 비주얼 고주얼 얘기하던 게 어느 순간부터는 친구랑 노느라, 뭐 과 생활하느라, 남자친구 사귀느라 조금씩 뜸해지기 시작했고 그렇게 친구와 마음의 거리도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친구의 소식을 친구에게 직접 전해 듣는 것보다 친구의 아버지, 그러니까 경비 아저씨를 통해서 그렇게 전해 들은 아버지를 통해서 전달받을 때가 훨씬 더 많아지게 됐죠. 바쁜 대학 생활에서도 저는 언제까지고 친구 관계에 매달려 있을 수만은 없었거든요. 말했던 것처럼 살아온 환경은 달랐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은 더더욱 달랐으니까요. 연락이 없는 친구의 안부를 걱정하는 것보다 현실에는 정말로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더욱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밤새도록 술을 마시면서도 다음날 출석을 걱정해야 하는 게 대학생이고 하루 종일 노는 것 같으면서도 학점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걱정해야 하는 게 현실이었으니까요. 1학년, 2학년 때야 생각 없이 노는 것들이 어느 정도 용납이 되고 부모님께 성적표를 보여드릴 때에도 내년부턴 정말 열심히 해볼게요 라는 변명이 납득이 될지 모르겠지만 졸업반이 코앞에 닥쳐오니까 그런 애교 섞인 변명도 더 이상 먹히지 않더라고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말이 그냥 관용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렇게 살게 되면서 학창시절 단짝 친구는 정말 학창시절 잠시 지나갔던 한때의 추억처럼 그렇게 제 기억 한켠에 남아있는 오래되고 빛바란 사진처럼 흐려져 가게 됐습니다. 그래도 앨범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잘 펼쳐보진 않지만 그게 한 번씩 진하게 떠오르는 날들이 오잖아요. 아, 나한테 그런 날이 있었는데 하고 떠들러 보게 되더라고요. 하다못해 이사를 하다가 방 정리를 하다가 앨범을 마주치게 되면 왜 그렇게 반가운지요. 그러면 아예 자리를 잡고 앉아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추억 속에 빠져서 앨범만 들여다보게 되는 거. 그거 저만 그런가요? 빨리 방 청소를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도 추억 여행을 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정작 해야 될 청소를 하나도 못하고 그랬었는데 말이죠. 전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했어요. 제가 정말 바쁘고 힘들 때 펼쳐보면 언제든지 그 자리에 머물러서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저를 맞아주는 존재 말이에요. 하지만 어느 순간 그렇게 불현듯 그 친구의 모습이 떠올라 앨범을 펼치고 그때 우리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친구에게 연락이라도 하면 답장이 오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오지 않는 답장에 번호가 바뀌었나 했죠. 메신저의 프로필 사진도 그대로고 아무리 봐도 번호가 바뀐 것 같지 않은데 혹시라도 나를 차단한 건가 싶어 전화도 해보고 신호음은 연결이 되는데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싶어서 걱정이 돼서 아빠를 통해 물어봤던 적도 있었는데 학교를 졸업하고 뭐 일을 하고 있다고 바빠서 그런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별일 없이 제 연락만 피하고 있다는 건데 그게 또 괜히 서운하고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다고 하니까 그 뒤로 저도 괜히 귀찮은 것 같아서 더 이상 집착하며 연락을 더 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본인이 필요할 때가 되고 때가 되면 먼저 연락을 해오겠지 싶어서요. 그러나 그 친구가 남겨진 부재중 전화나 메시지를 보고 저한테 다시 연락을 하는 날은 그 뒤로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 역시 오지 않는 친구의 전화만을 하루 종일 기다릴 정도로 한가한 인생을 사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 뒤로 그런 건 정말 기억 저편으로 사라질 정도로 바쁜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저희 때의 취업이 정말 바늘구멍이라고 뉴스에 매일같이 보도가 될 정도로 그렇게 문턱이 높던 시기였거든요. 대학까지 졸업해놓고 취업을 못한 그런 도태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 저도 다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미친 듯이 준비를 했고 대기업 경영지원팀에 입사를 하게 됐어요. 다른 사람들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회사를 운영하고 짱짱하게 밀어줬으니 어떻게 보면 성공은 당연한 결과물 아니겠냐고요. 맞아요. 딱히 반박은 못하겠어요. 사실 어렸을 때 뭐 대학도 취업도 전부 실패하고 망하면 아빠 앞에서 무릎이라도 꿇고 빌어서 그 회사에서 아주 말단 직원이라도 좋으니까 일을 시켜달라고 빌어볼까. 그런 보험이라도 들어놓을까 그런 아니란 생각을 했었던 적도 있죠. 대학교 1학년 때 한참 친구들이랑 어깨 동무하고 술 마시고 놀러 다닐 때 성적표에 C의 학점이 간간히 보일 때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짧은 1년 정도의 시기를 제외하면 제 인생에서 노력이란 단어가 빠진 적은 단 한순간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늘 엄마한테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던 얘기, 너는 너무 많은 것을 받고 살아왔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더 많이 베풀며 살아야 한다는 말, 전 그 말을 정말이지 가슴에 새기면서 살았거든요. 제가 받았던 것들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한테 그걸 베풀면서 살 수 있을까 매 순간 치열하게 그걸 고민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제 인생이 순전히 부모님 손으로만 만들어주신 탄탄대로는 아니었다는 걸 어딘가에서는 꼭 말하고 싶었다는 게 잠시 제 얘기가 다른 길로 샜네요. 부모님도 대기업 합격이라는 저의 노력의 결과물에 함께 기뻐해 주셨고 저는 인생의 긴 목표 중에 또 하나를 달성하고 다음 스텝을 밟기 위해 차근차근 또다시 준비를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조금 이른 시기긴 하지만 부모님이 소개시켜준 사람을 만나면서 결혼을 준비하게 됐고요. 사실 제가 결혼을 조금 빠르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항상 있었어요. 친척들도 그렇고 주변에 알게 된 지인들 결혼식에 가서 보면 나이 먹고 결혼하는 게 이건 사람 성향 차이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크게 부러운 느낌이 들지 않더라고요. 전 이왕 고생할 거면 결혼도 일찌감치 하고 애도 일찌감치 낳아서 그냥 뭐든 빨리 해치우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서 부모님한테도 이런 제 뜻을 전달했고 부모님도 네 뜻이 그렇다면 주변에 괜찮은 선자리를 한번 빨리 알아봐 주겠다고 했고요. 그래서 제가 취업에 성공하자마자 소개를 받고 바로 결혼 준비를 하게 됐어요. 저희 시댁 역시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오랜 시간 동안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계신 분이었는데 아무래도 같은 지역에서 같은 경영인으로 있다 보니까 남편과도 어렸을 때부터 종종 이런저런 행사에서 오가며 얼굴을 마주치기도 했고요. 안면이 아예 없는 사이는 아니라서 심리적으로 그렇게 거리감이 느껴지지도 않아서 어렵지 않게 결혼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갑작스러운 제 결혼 발표에 대학 친구들이며 회사 동기들이며 모두 조금 더 놀다가 가지 왜 그렇게 시집을 빨리 가냐면서 안타까워했죠. 청춘 아껴서 뭐 하냐고 예쁠 때 사진도 많이 찍고 드레스도 입고 후딱 먼저 가 있겠다고 너스레를 떨면서 그렇게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청첩장이 나오고 가까운 지인들에게는 직접 만나며 밥을 사고 결혼 소식을 전달했어요. 그 친구에게도 누구보다 먼저 결혼 소식을 알리고 제 결혼식에 직접 초대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죠. 그런데 아니라 다를까 친구는 계속해서 제 연락을 받지 않는 겁니다. 대체 그 사이에 무슨 사연이 있었길래 저한테 이렇게 마음이 상한 건가 싶어 저는 회사로 찾아가 수의실의 문을 두드렸어요.
이미 제 결혼 소식을 들은 아저씨는 다시 한번 축하한다면서 활짝 웃으면서 저를 맞아주셨고, 저는 그런 아저씨와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정말 그 친구에게 아무 일도 없는 게 아니냐고, 제 연락을 받지 않는 게 이상하다고 그 얘기를 하니까 아저씨는 한숨을 푹 쉬면서 얘기를 이어가시더라고요. 사실 제 결혼 소식을 알기 얼마 전에 그 친구가 이혼을 했다고요. 저는 그 친구가 결혼을 했다는 소식도 듣지 못했는데 갑자기 이혼이라뇨? 대체 제가 모르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가 싶어 꼬치꼬치 캐물었더니 이어지는 아저씨의 얘기는 더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결혼식을 했어야 결혼 소식을 전하든가 하지. 결혼식도 못했어. 뭐 좋은 소식이라고 동네방네 소문낼 일도 아니고 딱히 얘기를 안 했던 것도 있고 걔가 너한테는 얘기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나한테 신신당부를 하더라고. 소식을 전해 들었는지 결혼 앞두고 있는데 좋은 일 앞두고 괜히 나쁜 소식 전해서 마음이 흉흉하게 할 일이 뭐가 있냐고. 이게 다 내 탓인가 싶기도 하고 애 엄마 아프다고 병원비로 있는 돈 없는 돈 다 갖다 쏟아붓고 그렇게 되고 나서는 없이 사는 처갓집 무시하고 살 수 없어서 빚까지 내가면서 도와주느라 정작 내 딸 그렇게 골마 터져가고 있는 걸 신경도 못 쓰고 내가 애비 노릇을 잘못한 탓이지. 대학 졸업하고 어디 가서 제대로 일 잘하고 살고 있다고 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무슨 일을 제대로 하고나 있는 건지 돈은 꼬박꼬박 잘 벌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디서 남편 같지도 않은 놈이랑 허락도 없이 덜컥 혼인신고를 하고 살고 있다가 두드려 맞고 살고 있는 걸 얼마 전에 겨우겨우 이혼시켜놓았다. 술을 얼마나 마시고 사는지 좋은 일 앞두고 이런 얘기해서 괜히 속만 상하게 하는 건 아닌가 모르겠어. 제가 모르는 그의 세월 속에 대체 무슨 어려움이 있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저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끔찍한 괴로움을 겪으며 살아온 것 같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좋은 일을 앞두고 있는 저에게 괜히 폐를 끼칠까 싶어 저에게만큼은 본인의 힘든 내색을 내비치지 않으려고 노력한 그 친구의 모습이 예전에 그 착하고 순수한 심성을 영영 다 잃어버린 건 아니구나 싶어 괜히 눈물이 나올 것 같아 두 눈두덩이를 손바닥으로 꾹 눌렀습니다. 아저씨는 이제는 아저씨도 어떻게든지 본인 가정 먼저 챙겨야 하지 않겠냐고. 딸은 어떻게든지 아저씨가 다시 일으켜 세울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제 결혼 준비나 신경 써서 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 웃으면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더 이상은 따져 묻지 않고 종종 이렇게 안부를 전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혹시 모르지만 청첩장은 꼭 전해달라고 부담 갖지 말고 와서 밥이라도 한 끼 먹고 가라고 언제든 좋으니까 웃으면서 인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안부라도 전해달라고 그렇게 그 친구를 다시 만나면 하고 싶었던 얘기를 아저씨를 통해 전달을 하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결혼식 날 친구는 결국 오지 않았어요. 사실 사진을 찍을 때까지 신부님 움직이시면 안 된다는 잔소리를 들으면서도 고개를 두리번거리면서 눈으로 그 친구를 열심히 찾을 정도로 저도 모르게 그 자리에 와주기를 기다렸었던 것 같아요. 부케를 받기로 약속했던 친구에게도 제가 정말 아끼는 소중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결혼식 당일에 올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아서 만일 그 친구가 결혼식에 온다면 대신 부케를 받아도 괜찮겠냐 허락까지 받아둔 상태였고요. 그렇게까지 기다렸었는데 결국 마지막까지 결혼식장에는 모습을 내비치지 않았어요. 서운했냐고요? 아니요. 그렇진 않았어요. 사람들은 다 저마다의 사정이 있잖아요. 제가 알지 못하는 동안 그 친구는 그렇게 많은 일을 겪어왔는데 어떻게 감히 제가 겨우 제 결혼식 하나 못 왔다는 이유만으로 그동안 저에게 연락 한 통이 없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친구에게 서운함을 느낄 수 있겠어요. 그건 이기적이고 무례한 행동이죠. 대신 그 친구는 본인이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작은 소식 정도는 남겨뒀습니다.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려는데 핸드폰 알림이 울려서 보니까
100만 원 정도의 꽤나 큰 축의금이 입금되었다는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입금자의 성명을 확인해 보니까 바로 친구였습니다. 친구는 장문의 문자로 아버지에게 얘기를 전해들었다며 그동안 이런저런 사정으로 저에게 오랫동안 부끄러운 마음으로 연락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얘기를 전해왔어요. 누구보다 진심으로 저의 결혼식을 축하하며 언젠가 웃으면서 얼굴을 마주보고 얘기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란다고요. 이 돈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제가 언젠가 결혼을 하게 된다면 축의금으로 줬으면 좋겠다 싶어 모아뒀던 돈이라고 했습니다. 그 문자를 보면서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펑펑 우는 저를 보면서 남편은 놀란 눈으로 저를 안고 달래줬죠. 대체 무슨 일이냐고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나는 정말 좋은 친구를 둔 것 같다고, 이 친구가 진심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고, 돈이든 뭐든 그런 걱정 안 하고 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진심이었죠. 제가 살면서 아무런 조건 없이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빌어주었던 건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신혼여행을 무사히 다녀오고 저희는 분가를 할 집의 인테리어 공사가 끝나기 전까지 시댁에서 잠시 시집살이를 맛보기로 했습니다. 뭐 남들은 평생 시집살이를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던데 이 정도 맛보기 정도면 나쁘지 않은 편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부모님도 안심을 시켜드렸어요. 시부모님 같은 경우에도 지역에서 꽤나 평판이 좋으신 분들이어서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같이 지내면서 보니까 이전에 알던 모습보다 훨씬 더 다정하신 분들이라고 해야 하나요? 제가 시집살이를 너무 톡톡사연으로만 배워서 그런지 가자마자 시어머니가 돌변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너 여기 있는 동안 아주 시집살이가 뭔지 톡톡히 알려주마 하고 하루 종일 군대처럼 군기를 바짝 잡으실 거라고 잔뜩 쫄아 있었는데요. 무슨요. 아침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해서 마주칠 시간도 거의 없을 뿐더러 다녀오고 나면 아주머니께서 식사 다 차려주시지 청소며 빨래며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괜찮지. 오죽하면 인테리어 공사 끝나려면 얼마 안 남았는데 남편한테 넌지시 우리 이대로 시댁에서 눌러 살면 안 되냐고 그렇게 얘기를 꺼냈다가 남편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니까요. 시댁 생활하는 사람은 다들 못 나가서 안달인데 대체 너는 왜 툭하면 눌러 앉으려고 하냐고요. 이러다가 진짜 본인은 나가고 싶은데 부모님이 눌러 앉으시라고 할까봐 걱정이니까 제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말 좀 맞추자고요. 남편한테는 정말 미안하지만 집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제 손으로 해야만 했던 저희 집에 비하면 천국이 따로 없는 시댁에서 정말 나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었다니까요. 그렇게 매일같이 시부모님과 하하호호 즐거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다 같이 골프 치러 다니고 특히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는 시어머니와 급격히 친해진 것 같아요. 오히려 친정 엄마가 시어머니와 너무 가깝게 지내는 거 아니냐고 서운해하실 정도로 말입니다. 여자들은 꼭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 경우만 그러는데 너무 일반화가 아닐 수도 있지만 말이죠. 꼭 어느 그룹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가장 친한 단짝을 만드는 버릇이 생기는 것 같죠. 학창 시절에는 그 친구가 있었고 회사에서도 뭔가 마음을 터놓고 지내는 가장 친한 단짝이 하나 있는 것 같고 집에서는 그런 사람이 저희 시어머니인 것 같고요. 저랑 나이 차이는 꽤 많이 나지만 스타일도 생각도 세련되시고 이것저것 강요하시는 것도 없으셔서 말도 잘 통하시고 취향도 비슷해서 주말만 되면 쇼핑도 같이 다니고 카페도 같이 다니고 하면서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어머님이 눈에 띄게 부쩍 어두워지신 게 느껴지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님 성격이 정말 밝으시거든요. 식사 자리에서도 항상 어머님이 주도적으로 대화를 이끌어 가실 정도고 이런저런 모임에 장도 많이 하시고요. 성격이 외향적이셔서 주변의 친구분들도 항상 끊이지 않으시고요. 그런 어머님이 언제부터인가 입맛이 없다면서 식사도 물리시고 가족들과 함께 뭔가 하려는 자리에 참여를 안 하시니까 무슨 일이 있나 보다 했죠. 어머님만 그러신가요? 아버님도 회사에 무슨 일이 있으신 건지 늦게 들어오시고 주말에도 꼭 시간을 내서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내시던 분이 자리를 비우시고 하니까 그래도 제가 며느리인데 마음이 안 쓰일 수가 없잖아요.
남편한테도 물어보니까 자기도 모른다고 하고 어머님한테 아버님한테 얘기를 해봐도 별일 없다고만 하시는데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 주 주말에 어머님을 모시고 근교로 둘이서만 드라이브를 나왔어요. 늘 그랬던 것처럼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식당에 예약을 해서 맛있는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쇼핑도 하고요. 근데 계속 어두웠던 얼굴이 잠시나마 밝아지는 느낌이라 한시름 덜었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냈습니다. 무슨 일 있냐고요. 갑자기 어머님이 손바닥으로 얼굴을 감싸고 왈칵 눈물을 쏟으세요. 너무 놀라서 손수건을 들이면서 대체 무슨 일이냐고 하니까 아버님이 아무래도 바람을 피우시는 것 같다고요. 그것도 회사 비서랑요. 내가 너희 아버지랑 산 세월이 몇 년인데 설마 여자 생긴 거 하나 모를까 봐. 대체 어떤 계집애인지 몰라도 그 노인네가 아주 푹 빠져서는 내가 너한테 이런 얘기까지 하고 아주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살 수가 없다. 정말 나 어쩌면 좋니? 이러다가 다 늙어서 이혼이라도 하게 되면 내가 무슨 낯으로 여기서 얼굴을 들고 살아. 어쩜 좋아 정말. 어머님, 저만 믿으세요. 남의 가정 파탄낸 여자를 어떻게 가만히 놔둬요. 제가 그 나쁜 년 잡아 족쳐놓을 테니까 어머님 걱정 붙들어 매세요. 펑펑 눈물을 쏟으시는 어머님에게 저만 믿으시라고 걱정 마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남자는 아무리 좋은 여자랑 함께 살더라도 새로운 여자한테 끌린다고 하지만 평생을 본인이 희생해서 이렇게 가정을 잘 이끈 조강지처를 버리고 그것도 회사 젊은 여비서랑 바람이 날 거라고는 아버님이 그랬다고 생각하니까 끔찍하더라고요. 남편이 알면 뒤집어지겠다 싶어서 제 선에서 그 여자를 잘라내는 게 좋겠다 싶어 정말 단판을 지으러 아버님 회사에 무작정 찾아가게 됐어요. 대체 남의 집을 쑥대밭 만들어 놓은 그 미친 여자가 누군지 면상이나 한번 보러 가려는 심보였죠. 원래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제가 살면서 그런 사람을 한두 번 봤겠어요. 돈에 눈이 돌아있는 사람, 아니면 남의 떡이라면 무조건 커 보여서 주변 사람들 눈은 신경도 안 쓰고 입부터 들이밀고 보는 사람. 그런 사람들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돈에 눈이 돌아있는 사람이면 내가 더 큰 돈 준다고 하고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사람이면 자존심을 긁고 그러면 금방 떨어져 나가거든요. 제가 어머님에게 자신 있게 제가 대신 잡아다 족치겠다 얘기를 했던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고요. 아버님 일정이야 진작에 다 확인을 하고 회사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온 상황이었고요. 아무리 아버님의 회사에 계시지 않는다고 해도 비서는 출근을 해야 하니까요. 다른 직원에게 안내를 받아 회장님 전담하시는 비서분을 만나러 왔다고 하니까 무슨 일로 찾는지 다들 의아해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전달할 물건이 있어서 그런다고 하니까 아무런 의심 없이 비서실로 저를 안내해 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문이 열리는 순간 정말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지르면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그곳에는 절대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제 오랜 시간 단짝이었던 친구, 소식이 끊겨 항상 궁금해만 했었던 그 친구가 앉아 있었으니까요. 제 얼굴을 본 친구도 귀신을 본 것 같은 얼굴이더라고요. 네가 여기 웬일이야? 너 내가 이 집안 며느리인 거 알고 있지 않아? 네가 그 사실을 모를 리 없을 거 아니야. 대체 어떤 파렴치한 인간이 남의 멀쩡한 가정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놨나. 그 뻔뻔한 낯짝 한번 구경 좀 해보려고 왔어. 그런데 네가 여기 앉아있을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네. 대체 왜 그랬어? 이유나 한번 들어보자. 이혼하고 나서 돈 필요했어? 차라리 그런 이유라면 나한테 연락을 하지 그랬어. 애 딸리고 가정까지 있는 남자를 꼬셔서 대체 네가 그렇게 필요로 했던 게 뭔데? 더군다나 내가 있는 집이라는 거 뻔히 알면서 창피하지도 않아? 네가 뭘 알아? 그렇게 다 갖고 태어난 네가 대체 뭘 알아? 넌 항상 그런 식이었어. 맨날 도와준답시고 다 아는 척, 다 이해하는 척. 그래 맞아.
니네 시아버지랑 바람 폈다. 그게 왜? 뭐가 어때서? 그걸 바람이라고 해야 돼? 남들 눈에 바람이라고 보일지 몰라도 우리 둘은 사랑이야. 그 사람이 나밖에 없다고 했고 내가 여태까지 못 누리고 살았던 거 나도 이제 다 누리고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다고. 너만 평생 그런 것들 누리고 살 수 있을 줄 알아? 나도 그런 것들 누리고 살 줄 아는 사람이야. 네가 뭔데 날 가르치려고 들어? 네가 뭔데? 기가 막히더군요. 서로 같은 남자를 좋아하는 일은 절대 없다면서 저한테 손가락을 걸고 비밀 같은 거 만들지 말자고 약속하던 그 순수했던 친구의 얼굴은 대체 어디 갔는지 남들이 아무리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자기는 사랑이라면서 표독스러운 얼굴로 저에게 소리를 지르는 친구의 모습을 보는데 기가 막히기보다는 그냥 너무 불쌍했어요. 제가 기억하는 친구의 모습이 아니라서요. 대체 뭐가 이 애를 이렇게까지 망쳤나 싶기도 하고 그냥 인간으로서 제 앞에 이런 모습으로 서 있는 이 애의 모습이 너무 안쓰럽고 짠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되돌릴 수도 없이 인간 이하의 쓰레기 같은 모습이 된 것 같아서요. 어떻게 했냐고요? 이런 애들을 어떻게 해요? 손을 번쩍 들어서 뺨이라도 한 대 때리려는 줄 알고 눈을 질끈 감더라고요. 눈을 왜 감아? 눈 감지 마. 너 절대 안 때려. 너 같은 애들은 왜 때리니? 나 너처럼 불쌍한 애들은 안 때려. 나 살면서 너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어. 왜냐고? 너 하나도 안 불쌍했으니까. 너 정말 착하고 그 착하고 선한 마음이 무기인 애였어. 남들이 가난하다고 손가락질을 해도 그래서 난 너 불쌍하다고 생각 안 했던 거야. 근데 지금은 네가 너무 불쌍하다. 그래서 너 안 때리려고. 어차피 내가 힘들여서 때리지 않아도 알아서 망할 텐데 널 왜 때리겠어, 내가. 제 말에 친구는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표정을 짓더라고요. 정말 짠하고 불쌍하다는 듯 바라보는 제 표정을 보더니 그런 표정으로 자기를 쳐다보지 말라면서 울고불고 제 멱살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저는 그런 친구의 손을 붙잡아 바닥에 밀치고 말을 계속했어요. 내가 그동안 너를 너무 인간적으로 존중했던 것 같아. 이제 그러지 않으려고. 인간이 아닌데 그럴 필요가 뭐 있어? 난 지금 이 문 나가서 당장 너희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 회사에서 잘라버리고 왜 갑자기 자르냐고 그러시면 네가 여태까지 우리 시아버지랑 했던 행동들 그대로 다 말씀드릴 거야. 딸이 저지른 도의적 배덕함에 왜 아버지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 그럴 이유는 당연히 없지. 그런데 자르는 것도 어차피 내 마음이잖아? 우리 아버지 회사인데 안 그래? 내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러지 않고 살았던 것뿐이고 우리 아버지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러지 않고 살았던 것뿐이지. 근데 이제 그렇게 살라고. 너도 이따위로밖에 못 사는 사람인데 나라고 그렇게 살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니? 너도 앞으로 우리 아버님이랑 계속 그렇게 붙어 먹고 한심하고 불쌍하게 계속 그렇게 살아. 신경 안 쓸 테니까. 그제서야 무릎을 꿇고 제발 자기 아버지한테는 말하지 말아달라며 책임을 져야 한다면 모두 자기가 질 테니까 아버지한테만큼은 아무런 해코지도 하지 말아달라고 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너희 아버지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너희 아버지한테 그렇게 하고 싶어졌다는 얘기를 하니까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다시는 이런 짓 하지 않겠다고. 그제서야 덜덜 떨면서 사죄를 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과를 받아내게 된 터라 마음이 좋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시어머니의 골칫거리였던 상간녀를 떨어뜨릴 수 있었으니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머님을 통해서 전해 들으니까 제 친구는 그 길로 회사도 관두게 됐고 아버지에게도 일방적인 이별 통보를 하고 조용히 다른 지역으로 거처를 옮기게 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한때 가장 친하고 정말 제 반쪽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이였는데 이렇게 다시 재회를 하게 되어 아직도 그때 일을 떠올리면 마음이 정말 좋지 않아요. 그런 복수가 올바른 방법이었는지도 모르겠고요. 들으시는 분들은 정말 속이 시원하실지도 몰라요.
막상 복수를 한 당사자인 저는 하나뿐인 친구에게 비수와도 같은 말들을 마구 꽂은 것 같아 그때 일을 떠올리게 되니까 속이 많이 상하기도 합니다. 그 친구가 정말로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예전의 모습을 다시 찾게 될 수 있을까요? 어쩌면 헛된 기대일지도 모르지만 전 인간의 본성이 착하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제 친구가 혹시라도 톡톡 사연을 듣고 우연히 이 얘기를 본인 얘기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될지도 모르죠. 그렇다면 그 친구에게 꼭 이 말을 전해주고 싶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언제든지 같은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을 테니 본인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옛날의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길 기다리겠다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카페에 와 있습니다. 평소 즐겨가는 단골 카페인데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이 사연을 쓰는 지금 어느 때보다 마음이 벅차올라 있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 제게 믿을 수 없는 일이 생겼기 때문인데요. 쓰는 저조차 약간은 꿈을 꾸는 기분에 젖어 있긴 합니다. 아마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은 설마 하는 마음으로 들으실 텐데 모두 사실임을 미리 밝혀줄게요. 그럼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바로 얘기 들어가 봅니다. 저는 올해로 환갑인 아줌마인데요. 제 나이가 벌써 일이 됐고 세월이 이리 무상하게 흘러버렸다는 것이 가끔은 믿기지 않습니다. 저는 22살이란 어린 나이에 시집을 왔어요. 당시 저희 집은 농사를 짓던 집안이었고 남편네 역시 그러했죠. 저희 시부모님은 농사를 짓는 것에 상당히 자부심이 강한 분들이셨어요. 나중에는 오른쪽 무릎 연골이 닳아서 병원에서 수술하라는 것을 수술하면 쪼그리고 앉아 농사짓기 힘들다며 거부하신 분이 저희 시어머니셨고 시아버지 역시 마찬가지셨어요. 두 분 다 강인한 정신력의 소유자인 분들이셨는데 아마 그 이후로는 신앙심이 한몫했지 않나 싶습니다. 두 분 다 독실한 천주교 신자들이셨는데 농사 역시 신의 뜻이라고 생각하셨고 밥을 먹을 때나 먹고 나서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꼭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희에게 늘 이런 말씀을 하셨죠. 아이고, 저 영근 고추들 좀 봐라. 얼마나 이쁘냐. 저들의 생명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나는 반의 반도 따라가지 못할 거다. 이 아가야, 그 너희들은 도시로 나가지 말고 꼭 여기 오래도록 남아서 우리 뜻 받들어 농사 져라. 알겠지? 시어머님은 쪼그란 손으로 김매기를 하고 손수 꽃들을 심으시면서 이 모든 것이 하늘의 섭리라고 신비함이라고 늘 감사함을 가지라고 말씀하시곤 했어요. 저 또한 어머니 아버지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 저를 비롯한 사남매를 건강히 키워내셨기에 시어머님의 농사를 향한 곱고 경건한 마음가짐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답니다. 무엇보다 제가 시집 왔을 때부터 너그러이 대해주시고 소리 한번 지르지 않고 가르쳐주신 분들이 시부모님이었기에 그런 좋은 성정을 가신 분들이라면 그 뜻을 받들어 오래도록 곁에 모시고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젊었을 적엔 시어머니를 따라 뙤약볕에 농사를 지으며 힘든 날에도 힘든 줄 모르고 살았고요. 여기에 남편의 동생인 도련님도 함께 살았는데 도련님도 시부모님처럼 밝고 순수한 분이시라 같이 사는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하루 일과가 끝나고 시부모님과 함께 정성스레 차려낸 밥상에 옹기종기 애들과 남편, 도련님이 모여앉아 정신없이 허기진 배로 밥을 뜰 때면 그 숟가락질 소리가 참으로 정겹고 감사하게 느껴졌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제 마음에도 변화가 생기더군요. 단 한 가지 마음속에 가시처럼 걸리는 게 있는데 바로 아이들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들 계속 이렇게 여기둬도 될까? 우린 그렇다 치고 아이들한테 이게 최선일지 모르겠어. 물론 나도 어머님 마음 이해는 해요. 어머님이 얼마나 이 일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 그런데 나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자꾸 딴맘이 들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느 날부턴가 이 문제는 슬그머니 그 부피를 키워 커다란 걱정거리로 번지게 됐죠. 왜냐하면 저희 첫째, 둘째 아이 모두가 머리가 특출나게 좋았기 때문이에요.
지금에야 영재교육도 있고 그걸 분별하는 시험도 있다는데 저는 그런 걸 통하지 않고도 우리 아이들이 어딘가 다른 이들과 다르다는 걸 분명하게 알 수 있었어요. 어느 날은 전교생이 얼마 되지도 않는 총구석 학교였지만 서울에서 시골로 오신 선생님 한 분이 저를 붙잡고 그러더라고요. 저 시영이를 여기에만 두는 건 좀 아까운 일 아닐까요? 시영이도 그렇고 주영이도 그렇고 모두 굉장히 뛰어난 아이들이에요. 분명 다른 환경에서 많은 자극을 받는다면 반드시 빛을 볼 아이들일 텐데 전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드네요. 조심스럽게 말문을 띄운 선생님의 말씀으로 전 그날 확신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남다르다는 것을. 그게 저의 생각만은 아니었다는 것을요. 한글을 떼는 속도도 남달랐지만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아는 아이들. 그게 바로 저희 아이들이었습니다. 놀란 가슴 부여잡고 집에 오는 길 내내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에 휩싸였죠. 다름 아닌 이곳을 떠나 도시로 떠나야 하나 고민을 하게 된 거죠. 저희 부부가 거기서 무엇을 하고 먹고 살 것인지도 대책도 없었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면 반드시 행해야 할 일이었어요. 여보, 미안하지만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면 난 그럴 수가 없어. 당신은 내가 답답하겠지만 나도 우리 아이들 생각하면 미안하고 그렇고 난 차마 어머니를 등지고 떠날 순 없어. 어머니는 나 어렸을 적부터 하루 종일 밭에 나가 그저 땅과 키우는 농작물만 바라보며 사신 분이야. 어머니가 손수 지으신 쌀로 내가 이렇게 건강히 클 수 있었고 당신도 알잖아. 하지만 남편의 반대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남편이 저와 아이들을 아끼는 동시에 지극히 시부모님을 위하는 효자 아들이었기 때문이죠. 남편은 어렸을 적 원인 불명의 병으로 아파서 시름시름 앓았다고 해요. 동네 병원에 데려가도 그 이유를 전혀 짐작하지 못했고 시부모님은 그때 남편이 이대로 죽는 줄로만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밭에서 갖은 고생을 하시면서도 남편을 밤낮으로 돌보며 몸에 좋다고 하는 약초들은 다 먹여가면서 남편을 돌보셨다고 해요. 그 육체적 노동이 몇 년 지속되자 그로 인해 시아버님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셔서 응급실에 실려가신 적도 있고요. 시어머님 또한 몸 상태가 말이 아니었답니다. 남편은 그런 부모님의 처절한 희생에 보답하고 싶어 했어요. 게다가 시어머님께서 몸이 안 좋으셔서 많은 자식을 낳고 싶었던 본인의 뜻과 달리 남편과 서방님 2명만 낳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도 한몫했고요. 농사란 이 귀한 업을 이어받을 장남이라는 것, 그것이 남편을 도시로 떠나지 못하게 하는 이유였답니다. 하지만 이것을 해결해 주신 분이 있었으니 다름 아닌 당사자인 시어머니였어요. 여기 앉아봐라. 지난밤 너희들이 한 얘기 들었으니까 이대로 넘어갈 수가 없겠구나. 어머니, 죄송해요. 어머님이 들으실 줄은 몰랐어요. 정말 모르고 한 얘기예요. 아니다. 가거라. 떠나거라. 어머님이 뚝 무자르듯 말씀하시는 시어머님의 말씀에 남편과 저 모두 어리둥절해 멀거니 쳐다봤어요. 어머님은 그 누구보다 덤덤히 말씀을 이어가셨는데 그 말씀에 저희 부부는 눈물을 뚝뚝 흘릴 수밖에 없었죠. 나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 시영이나 주영이나 내 손주 새끼들이지만 얼마나 영특하고 똑똑한 애들인지 나나 네 아버지나 마음의 준비를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했구나. 니들에게 내 업을 이어받으라고 하는 게 그저 늙은이의 한낱 고집일 수 있었을 텐데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서 그 마음을 미리 헤아리지 못해서 오히려 내가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죄송해요. 아유, 죄송해야 할 거 하나도 없대도 왜 자꾸 울어? 형수님, 그간 고생 많으셨어요. 여긴 저 믿고 맡겨주세요. 제가 어머니 모시고 잘 살게요. 그렇게 저희는 가족의 따스한 배웅을 받으며 대도시로 떠나게 됐어요. 늘 흙무더기를 묻히며 놀던 아이들은 처음엔 겪어보지 못한 도시 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해 괜히 이곳으로 온 걸까, 내가 괜한 선택을 한 것인가 걱정이 들기도 했죠.
특히 둘째 아이 주영이는 남자임에도 낯을 가리고 숫기가 없어서 등교를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첫째 아이가 씩씩하게 동생 주영이 손을 잡고 나서준 덕분에 다행히도 학교에도 아이들과의 관계에도 적응을 해 나갔죠. 하지만 아이들은 그렇게 아이들답게 적응을 해 나갔지만 저희가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물질적 지원을 해주는 것이 의무이자 책임이었는데요. 그렇게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둘 다 딱히 기술이 없었던지라 공장에서 부지런히 몸을 움직이며 근근히 생활비를 벌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도 한계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원체 몸이 약했던 남편이 갑자기 허리를 잘 쓰지 못하게 되면서 공장 생활을 이어갈 수 없겠다는 판단이 내려지게 된 것이죠. 여보, 앞으로 어떡하지? 우린 뭐하고 살아가야 할까? 저 어린 것들이 자꾸 눈에 밟히고 고생하는 것도 안쓰러워서 요즘은 잠을 자는 게 아닌 것 같아. 가진 건 농사 짓는 기술뿐인데 정말 막막하다. 저기 있잖아. 내가 요 며칠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백반집을 해보는 건 어떨까? 여기 철이 엄마가 그러는데 괜찮은 자리가 있대요. 백반집을 운영한 부부가 이번에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비었다는데 거기 이어받는 거 어때? 요 며칠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그 골목길에 사람들이 늘 차 있더라고요. 백반집, 그게 바로 제가 몇 날 며칠 열심히 골몰한 결과 생각해낸 아이디어였습니다. 제가 만든 반찬이며 그닥 입맛이 없으셨던 친정아버지도 간이 딱 맞는다며 맛있게 드셨던 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서인지 몰라도 저는 꽤나 제 성미답지 않게 끈질기게 남편을 설득했어요. 이웃집 철이 엄마, 우리 부부가 도시 생활에 쉽사리 정착하지 못한다는 걸 알고 항상 이모 좀 알려줬거든. 철이 엄마 말이면 믿을 수 있지 않겠어요? 당신도 그 몸으로 다른 힘든 일들을 해낼 테니 가게에서 간단한 그릇 나르는 일을 하면 될 거고. 이름은 행운 백반 어때요? 행운 백반? 당신 진심이야? 네, 난 정말 자신 있어요. 남편은 꽤나 당황했지만 기세 좋게 밀어붙인 저 때문에 결국 한번 시도해보자며 납득하게 됐고, 그렇게 저희 부부는 은행에 빚을 져가며 백반집 자리를 이어받게 됐습니다. 시부모님은 저희가 백반집을 연다는 걸 아시곤 직접 지은 농작물들을 보내주시곤 했어요. 농약을 덜 치고 지은 것들이라 모두 야채들이 싱싱하고 건강한 것들이었습니다. 얼마나 고생하며 지으신 것들인지 알기에 귀중한 마음으로 그 야채들을 손질해서 반찬을 내놓았는데 역시나 손님들의 반응이 좋았어요. 첫날은 하루 걸러 하루 오시던 손님들이 매일같이 와서 단골로 자리를 잡았죠. 장사 초짜인 저도 남편도 가끔은 어느 날은 손님이 가득 차 있는 광경이 눈으로 보면서도 믿기지가 않았죠. 그럴 때면 내 손으로 뭔가를 해냈다는 기분, 그 성취감, 그것이 전율을 일으키는 듯 했답니다. 여보, 이게 정말 우리가 읽어낸 거 맞아? 난 믿기지가 않아. 그러게, 나도 그래. 농사 지을 때랑은 또 다른 느낌이네. 그런데 이때 만난 새롭게 얽히게 된 인연이 있었으니 바로 동서와 서방님 부부였어요. 어느 날 시부모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예, 아가, 우리 문제도 거기로 가게 됐단다. 네? 어머, 서방님이요? 농사는 어쩌시고요? 내가 말했잖니, 내 욕심의 자식들 놓지 않겠다고. 둘째 아이가 역시나 여기 생활을 많이 힘들어 하더구나. 아무래도 자기가 살던 생활과는 다르니까 답답할 만도 하겠지. 그러니까 너희가 옆에서 손윗사람으로서 잘 챙겨주면 고맙겠다. 아마 다음 달쯤 갈 듯한데. 사실 그전에도 시어머님께서 가끔 목소리가 안 좋으실 때가 있었는데 동서 때문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동서의 성격과 자라온 가정 환경을 봤을 때 서방님과 함께 그곳에 산다는 것이 결코 맞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예상했던 소식이었음에도 조금 놀랄 수밖에 없었답니다.
우리 서방님은 저희가 도시에 정착하고 얼마 안 돼 바로 결혼을 했는데요. 일전에 한번 동서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시부모님께 데려왔을 때, 그때 동서를 한번 만났는데 사실 첫인상이 그닥 좋지 않았어요. 동서는 꽤 잘 사는 친정을 두고 있는 여자였는데 그 옛날 유학까지 다녀올 정도로 집안이 유복하다고 했죠. 저의 자격지심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만 볼 수도 없는 동서의 몇 가지 행동들이 제 눈에 걸리더라고요. 아가, 농사 내가 지은 것들이다. 너희들 온다고 조기도 구웠으니까 먹어봐라. 아, 네. 근데 어머님, 이 반찬들 다 농약 덜 치고 만드신 거라고 했죠? 아이, 그럼 내가 우리 여기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욕을 한 바가지 먹으면서도 우리 농사 짓는 사람들 위해서, 이거 사 먹는 사람들 위해서라도 친환경 농사 짓자고 그렇게 설득하고 설득해서 짓는 것이란다. 그렇군요. 시어머니의 열띤 설명과 온화한 웃음에도 동서는 듣는 둥 마는 둥 무표정하게 대꾸했어요. 냉담하고 서늘한 표정으로 내내 자리만 지키다가 갔죠. 저나 남편은 그런 동서가 어떻게 순박하고 시골 청년인 서방님과는 도무지 어떻게 만났는지, 대체 어떻게 결혼까지 이어질 수 있었는지 신기했어요. 이 물음에 동서는 짧고 굵은 말로 답을 하더라고요. 전 그냥 이 사람 순수함이 좋았어요. 제 주변 사람들은 다 저희 집안을 등쳐먹으려거나 배신하는 사람들 투성이었거든요. 근데 뭐든 재고 따지지 않는 그런 게 좋았달까요? 아, 친구 소개로 만났고요. 서방님의 몇 안 되는 친구들 중 하나가 서울로 대학을 가 만난 사람이 동서였다는데 신의 장난처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둘이 붙어있게 된 느낌이었답니다. 동서는 뭐든 묻어나고 매사 서글서글하던 서방님과 달리 사람을 쉽게 못 믿는 사람이었어요. 늘 불신이 팽배해 있고 어쩌다 마주치는 눈빛엔 그것이 제 눈에도 보였죠. 잘 사는 집안에서 무슨 일을 그리도 겪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저는 첫인상이 그리 좋지 않았던 터라 동서와 서방님네가 저희가 사는 동네로 이사 온다는 소식이 반갑지 않았어요. 서방님네 부부가 이사 온 날 역시나 저희 백반집에 들렸는데 절 보자마자 반가워하는 서방님과 달리 동서는 냉담한 표정으로 조그만 화분 하나를 건네더니 한 곳을 응시하더라고요. 그 시선을 따라가 보니 동서가 바라보고 있던 것은 창틀에 묻은 먼지였습니다. 제가 그날 아침 청소를 한다는 것을 깜빡하고 못한 곳인데 거길 보고 인상을 찌푸리더라고요. 역시 형수님 대단하신데요. 전 형수님이 해내실 줄 알았어요. 어머니 아버지한테 들었을 때부터 왠지 대박 예감이었거든요. 가게 이름도 정말 잘 지으셨어요. 이 정도 손님이면 전국에 가게를 열어도 되겠어요. 여보, 그렇지 않아? 네, 그러네요. 형님 축하드려요. 그래, 고마워. 참, 밥 먹었어? 동서 아직 식사 전이면 먹고 가. 동서 아직 식사 전이면 먹고 가, 서방님이랑. 서방님 오셨으니까 함께 하고 가셔야죠. 아무래도 오신다는 거 듣곤 제가 저희 가게 특식 메뉴 몇 가지 준비해뒀어요. 정말요? 역시 우리 형수님이시라니까. 안 그래도 너무 시장했는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형님. 나중에 다시 먹으러 올게요. 여보, 우리 갈 데 있잖아. 얼른 우리 애기 데리고 와야지. 어? 그래도 형수님이 준비하셨다는데 이렇게 가긴 아쉽지 않아? 한 끼만 하고 가지. 그때 동서가 서방님을 향해 꼭 그래야 하냐는 표정으로 일순간 쏘아봤고 저는 마음속으로 동서가 저 먼지 때문에 우리 집 음식이 더럽다고 생각해서 먹지 않으려는 것을 알아챘답니다. 한순간에 기분이 확 상하더라고요. 제 표정이 굳자 어색한 분위기를 감지한 남편이 그러면 나중에 와서 식사하라며 두 사람을 보내려 들더군요. 그래. 식사는 뭐 나중에 해도 되지. 우리끼리 모여서 소박하게 소주나 한잔 하자고. 재수 씨가 애기 걱정이 되나 본데 얼른 가봐. 형수님, 오랜만에 만났는데 죄송해요. 형수님 음식 꼭 먹어보고 싶었는데. 형수님이랑 형 떠나고 나서 형수님 손맛이 정말 그리웠거든요. 나중에 저랑 집사람이 들려서 꼭 식사하고 갈게요.
그래요. 나중에 오세요. 그때 와도 되죠, 뭐. 동서도 꼭 와. 네, 시간 되면요. 서방님의 아쉬운 표정과는 상반된 동서의 싸늘한 표정에 저는 마음에 없는 말을 꾹꾹 눌러담아 내뱉곤 가게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아, 정말 어이없지 않아? 아니, 무슨 몸에 금태 두른 사람처럼 저렇게 행동을 해. 아니, 분명 어머님도 동서랑 지내는 내내 얼마나 불편하셨을지 뻔해. 그러니까 어머님도 못 견디고 여기로 보내신 거지. 너무 그렇게만 생각 마. 재수 씨가 정말 아이가 걱정됐나 보지. 남편은 애써 화를 달래려 들었지만 도무지 분이 풀리지 않더라고요. 동서에게 일말의 정을 준 것도 아니었지만 자기는 우월한 종자를 가진 사람이라는 듯 행동하는 것이 꼴불견이라면 꼴불견이었달까요? 저는 그 후에도 동선의 아기를 보면 이뻐하려고 용돈도 주고 어쩌다 서방님과 가게에 오면 맛있는 음식을 차려줬습니다. 동서 아기가 아직 어렸는데 저희 애들은 어느 정도 컸던지라 저는 그 나이 때 애들이 참 귀여웠거든요. 입에 침을 묻혀가며 음식을 오물거리는 모습을 보고만 있어도 귀여워서 저도 모르게 손길이 갔어요. 반면 동서는 저희 애들을 봐도 별 관심도 없고 애정도 없어 보였습니다. 아, 딱 하나 관심 가지는 것이 있다면 저희 애들의 성적이었죠. 머리가 똑똑하다는 것을 알았으니 성적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했나 봅니다. 애들이 귀찮아하는 기색을 보여도 그렇게나 애들을 붙잡고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물어대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은 단단히 제 화를 돋구는 일이 터지고 말았죠. 갑자기 동서가 백반집을 찾아와서 짜증스러운 얼굴로 제게 흰 봉투를 내밀더군요. 이게 뭐야, 동서? 남편한테 들었는데 여기서 우리 지은이가 공짜밥 많이 먹었다고 들어서요. 그 값이에요. 아니, 아니 그건 같은 식구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아, 뭐하러 돈까지 주려 그래? 괜찮아, 집어넣어. 아, 이런 거 안 받아도 돼. 받으세요. 전 빚지고 못 사는 성격이라서요. 사소해 보이는 싸움이었지만 평상시 동서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았던 터였던지라 저도 약간 예민해진 말투로 쏘아붙이게 됐나 봐요. 동서, 아, 왜 자꾸 그래? 안 받겠다는데. 이런 거 안 받는다니까? 아, 애기가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형님, 전 싫다니까요. 받으세요. 아, 왜 주겠다는데 안 받으세요? 이 백반집이 그렇게 잘 돼요? 가격도 저렴해서 안 될 것 같은데 저도 형님 생각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으세요. 뭐? 동서, 말이 너무 무례한 거 아니야? 아니, 뭐, 우리가 손가락 빨며 사는 것 같아? 동선의 친정처럼 부유하진 않아도 우리도 자식 가르치고 밥 삼시세끼 먹으며 살고 있어. 그러니까 그냥 가. 제 말이 동서의 어딘가를 자극했는지 표정이 일순간 굳어지더니 그대로 뒤돌아 나가버리더군요. 그 뒷모습마저 어딘지 냉기가 철철 흐르고 화가 잔뜩 나 보여서 약간의 후회가 들긴 했습니다. 그 후 저와 동서의 사이는 당연한 수순처럼 좁혀질 수 없는 거리로 멀어지게 됐죠. 그리고 그날 남편에게 한 가지 얘기를 듣게 됐는데 제 말이 완전한 실수였다는 걸 알게 됐어요. 뭐? 아, 동서네가 망했다고?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아, 내가 당신한테 진지게 말했어야 됐는데 그러질 못했네. 동생이 어제 그러더라고. 자기도 술김에 말한 것 같아. 재수 씨네 친정이 사업을 하는데 거래처가 갑자기 끊기면서 부도가 나게 됐나 봐. 그래도 자기도 버는 돈을 재수 씨네 친정에 주느라 생활이 어려워졌다고 하더라고. 아마 꽤 된 것 같은데 혹여나 나한테 부담될까 봐 말을 못하고 있었나 봐. 돈 달라는 소리로 들릴까 봐? 아, 근데 그럼 동서는 뭐 일이라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요 앞에 반찬 가게 나가서 일하고 있대. 동서가 어떤 심정으로 저희 백반집을 찾아와 그 돈을 주고 갔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 말에 약간 상처받은 얼굴로 나간 얼굴이 묘하게 걸리더군요. 예상했지만 동서는 명절날 저를 봐도 아는 채도 않고 시어머니와만 말을 섞더라고요. 어느 날 어머니도 그것을 눈치챘는지 저를 뒷방으로 불러서 조용히 물으셨죠.
너랑 둘째 아가 무슨 일이 있니? 아, 왜 이렇게 둘이 있으면 차가운 분위기가 감도는 거야? 아, 내가 다 눈치가 보인다. 아, 무슨 일이 있었으면 솔직히 말해봐. 아니에요. 그냥 제가 좀 동서가 어려워서요. 아, 어려울 게 뭐 있어, 가족인데. 둘째가 쌀쌀맞아 보이긴 해도 속은 여리고 무른 애다. 저리 깐깐한 모습하고 있어도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아, 너도 겪어보면 알 거 아니니. 그땐 시어머니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그리 따스한 시선으로 동서를 보고 계시는 것인지. 워낙에 타고난 성정이 온화하신 분이긴 했다만 그래도 못된 사람과 이기적인 사람을 구분해내지 못하는 분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신 건지 아리송했습니다.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게 된 건 그로부터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였어요. 저와 동서의 사이가 좋지 않자 서방님도 저희 가게에 발길이 뜸해지셨고 지은이도 더 볼 수 없게 되어 마음이 쓸쓸해지더군요. 제가 나서 먼저 사과라도 해야 하나 싶었는데 자존심이 뭔지 쉽사리 손이 전화기로 가지 않더라고요. 아마도 싸늘하고 냉기 어린 동서의 얼굴을 마주치는 게 두렵고 행여나 사과를 받아주지 않을까 두려웠던 것일 테죠. 시간이 흐르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그저 아주 작은 사건이었을 뿐이었는데 미안하단 말 한마디면 모두 녹아 흐를 마음이었을 텐데 참으로 후회로 똘똘 뭉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모든 걸 뒤바꾸게 된 사건이 발생하게 됐어요. 너무나 청천벽력이고 끔찍한 소식이었던지라 저와 남편도 그 자리에 그만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여보, 사실이야? 아니, 서방님이 어떻게 됐다고? 내가 일단 병원으로 가볼게. 가서 상황 말해줄 테니까 당신은 여기 있어. 공장 기계에 몸이 깔려 돌아가시게 된 서방님의 마지막 모습이 너무나 처참한 모습이었기에 차마 의사들도 보여주길 꺼려했고 그 모습을 보자마자 동서는 그 자리에서 졸도했다고 합니다. 남편 역시 한참을 덜덜 떨며 넋을 놓고 있었다고 하고요. 남편은 자신의 하나뿐인 동생을 참으로 아꼈어요. 그렇기에 더 충격이 컸어요. 서방님의 소식에 그만 몸져 눕고 말았죠. 백반집을 나오지 못하고 그렇게 며칠을 누워 지내던 남편과 달리 저는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기에 일을 하긴 했지만 때때로 동서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내 남편도 저리 힘들어하는데 동서는 지금 어떤 심정일까? 내가 가봐야 하는 거 아닐까? 여러 생각이 들더군요. 동서와 감정적으로 너무 멀어져 떨어져 산 세월이 길다 보니까 이럴 때조차 도움의 손길을 건넬 수가 없더라고요. 장례식에서조차 동서의 손 한 번 잡아주지 못한 것이 가슴 내내 걸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 돌아온 저희 큰딸애가 다소 침울한 표정으로 그러더라고요. 엄마, 지은이 너무 불쌍해. 엄마 지은이랑 얘기해봤어? 아, 너 지은이 만났어? 어디서? 놀이터 지나다가 만났는데 작은 엄마도 그렇고 다들 너무 힘들어 보였어. 내가 말을 걸어도 못 들으시고 어딘가 넋이 나간 분 같았거든. 저는 그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대신해 나와 있는 이모님에게 주방을 맡기고 뛰쳐나가 동서네를 찾아갔어요. 동서와 멀어진 뒤론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갔다고만 들었지 실제로 방문한 적은 없었기에 주소도 남편에게 물어서 찾아갔죠. 도착한 곳은 사실 제 눈을 의심하게 할 만한 형편의 집이었습니다. 벌레가 득실거릴 것 같은 반지하방이었는데 순간 발길이 뚝 멈췄어요. 심호흡을 하는데 마침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나온 동서와 눈이 마주쳤죠. 전과는 달리 낡은 옷을 입고 구멍이 난 슬리퍼를 신고 있던 동서는 절 보자마자 조용히 눈길을 돌렸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동서, 장례식 이후로 오랜만에 보내. 어떻게 사나 걱정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해서 그래서 왔어. 저기 시간 괜찮으면 잠깐 얘기 좀 할까?
여전히 딱딱한 말투긴 했지만 저는 그 아픈 속을 차마 헤아릴 수가 없어서 더듬거리며 말을 건넸죠. 동서는 어쩔 수 없다는 듯 집으로 들여보내주더군요. 안으로 들어가니 집안은 정리가 되지 않은 채 옷들이며 쓰레기들까지 너저분하게 널려 있고 그 사이 조그마한 상 하나에 지은이가 밥을 먹고 있었어요. 지은이는 절 보자마자 반갑게 웃으며 큰엄마 하고 외치더군요. 어이구 그래 지은아 오랜만이지? 아유 밥 먹고 있었구나. 큰엄마가 이것저것 과일이랑 사왔으니까 먹자. 금방 깎아줄게. 형님 칼이 없어요. 그냥 주세요 과일. 물에만 씻어서. 어? 칼이 왜 없는지 그 말에 의아함을 느꼈지만 물을 수가 없어서 과일을 물에 깨끗이 씻어 입 빠진 접시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잠시나마 동선의 살림살이를 엿볼 수 있었는데요. 모조리 너무 낡고 해진 것들 뿐이라 입술이 꼭 깨물어졌습니다. 특히 아이가 쓰는 것 같은 공부 책상은 어디서 주워온 듯 낙서가 잔뜩 되어 있었는데 마음이 아파서 차마 오래 쳐다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동서는 무릎을 모으고 구석에 앉아 지은이가 허겁지겁 과일을 먹는 것을 그저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죠. 복숭아의 단물이 지은이의 입 밖으로 흐르고 있는데도 닦아줄 생각도 없이 그냥 보고 있더라고요. 동서도 좀 먹지. 아, 왜 이렇게 마른 거야? 잘 못 먹었지? 전 괜찮아요. 많이 먹었어요. 동서, 내 앞에선 솔직하게 말해도 돼. 나 동서가 정말 걱정돼서 왔어. 믿기지 않겠지만 우리 사이가 안 좋아서 내가 쉽사리 올 수 없었어. 근데 내가 서방님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서 동서가 자꾸 떠오르더라고. 우리 남편도 이렇게 많이 힘들어하는데 동서는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을까. 자꾸 그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어. 지난날 내가 형님이지만 동서에게 모나게 군 것도 있고 말이야. 사실 서방님 사고 전날 우리 백반집 찾아왔었어. 동서 알고 있었겠지만 그날이 우리 작은애 생일이었잖아. 세상에 선물을 사들고 왔더라고. 직접 색종이로 접으신 별이랑 학을 잔뜩 병에 담아가지고 왔는데 우리 남편도 나도 바쁘다는 핑계로 장난감 하나 사주고 땡쳤는데 우리 애 위해서 몇백 개를 접어가지고 오신 거야. 나는 우리 지은이한테 제대로 뭐 하나 안겨주지도 못했는데. 그런데 그때 제 말에 생기도 의지도 그 무엇도 찾아볼 수 없던 동서의 눈동자가 천천히 눈물로 젖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저 역시 참을 수가 없어서 제가 먼저 주책맞게 눈물을 터뜨려 버렸답니다.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서방님과의 기억을 주섬주섬 꺼내놓기 시작했는데 이윽고 동서가 끄끄거리며 오열을 하더라고요. 형님, 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 상처뿐인 인생, 남편이 그나마 건져 올려줬는데, 그나마 안아줬는데, 이젠 누가 절 안아줘요? 그 사람 왜 이렇게 빨리 가버린 거예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복이 없는 거예요? 저한테 남은 게 우리 지은이뿐이라 애만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데 형님, 나 자꾸 의지가 없어져요. 나 그냥 안 살고 싶어요. 그제야 전 동서가 왜 집에 칼을 숨겨 놓았는지 알 수 있었답니다. 그거라도 숨겨놓지 않으면 자신이 잘못된 선택을 할까, 그로 인해 아이가 홀로 남겨지게 될까 두려웠던 것이죠. 마지막 남은 자신의 모성애로 그렇게라도 꾸역꾸역 삶을 이어가고 있는 동서를 보니까 저도 차마 그 앞에서 무슨 말을 뱉어낼 도리가 없어서 그냥 동서를 붙잡고 따라 울었습니다. 그렇게라도 내가 너의 아픔을 알고 있으니 힘내라고 그 온기를 전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한참을 오열하는 제 엄마가 너무 가엾고 불쌍했는지 지은이가 달려와 동서를 껴안고 울지 말라고 속삭이더군요. 엄마 울지 마, 엄마 울지 마, 내가 있잖아 울지 마. 그 가여운 속삭임이 너무 처연하게 들려서
저도 울음을 끄ꯛ 멈추고 이내 다부진 얼굴로 동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동서, 우리 가게 나와. 그래, 동서 말대로 살 사람은 살아야지. 나도 동서 입장이라면 정말 안 살고 싶었을 거야. 그래도 지윤이 생각하면 살아야지 않겠어? 내가 도와줄게, 응?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럴 테니까 제발, 어? 동서는 눈시울이 붉어진 눈으로 절 한번 쳐다보더니 대답은 못한 채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내며 또 한참을 울다 이내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렇게 동서가 저희 가게의 식구가 됐습니다. 남편이 힘든 몸을 이끌고 나와 가게에 나왔던 날, 저는 동서의 손을 잡고 뿌듯한 표정으로 가게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재수 씨가 어떻게? 여보, 우리 가게에 새 식구 생겼어. 인사해, 우리 이쁜 동서. 잘했네, 여보. 정말 잘했어. 재수 씨, 그래요. 나 내 동생한테 못한 말이 너무 많아서 한스러웠는데, 재수 씨도 걱정스러웠는데, 내가 앞으로 동생 목까지 신경 쓸게요. 여보, 정말 잘했어. 남편은 감격에 차 눈물을 글썽거리더라고요. 그 눈물에 동서가 눈시울을 조용히 붉혔고 이번에 새 어른이 왕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답니다. 어쩌면 평생 흘릴 눈물을 이 시기에 다 흘렸던 것 같아요. 동서에게 부엌 일을 맡긴 건 무리일 것 같아서 카운터 보는 일을 맡겼는데 동서가 정말 복덩이였는지 백반집 장사가 더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도 2호점을 내란 얘기가 나올 정도로 잘 되긴 했지만 그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상태였기에 이모님을 한 분 더 써야 할 정도였죠. 동서 들어오고 가게 더 잘 되는 거 알아? 동서가 정말 복덩인가 보다. 아니에요, 형님. 가게에 제대로 도움 못 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부엌 일도 못 도와드릴 테니 뭐든 시킬 거 있음 말씀해 주세요. 아, 형님, 잠시만요. 계산하고 올게요. 그리고 그게 어쩐지 다행이었던 것이 가게가 바쁘고 정신이 없다 보니까 동서도 점점 굳세고 힘찬 아줌마가 되어가더라고요. 그 모습이 어찌나 씩씩하고 대견스러워 보이던지요. 가게 첫날 힘없는 손길로 계산을 하던 동서의 어두침침한 얼굴이 마음에 걸려서 제가 잘한 게 맞을까 싶었는데 어느새 동서는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형님이 아니었다면 제가 이렇게까지 웃고 살 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늘 월급도 더 챙겨주시고 정말 감사해요. 제가 은혜를 갚을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못할까 봐서 걱정이네요. 아니야, 동서. 나야말로 동서가 잘해줘서 뿌듯하고 기뻐. 장해, 동서. 장하다는 말 처음 들어봐요. 따뜻한 대화가 오가며 저와 동서의 사이는 더욱 가까워져 갔고 전보다 훨씬 말랑해진 동서의 해사한 얼굴을 보면 제 얼굴에도 저절로 미소가 번져나갔습니다. 동서는 확실히 어딘가 편안해 보였고 저를 대하는 태도 역시 부드러워졌어요. 언젠가는 가게가 끝난 후 동서의 깜짝 생일 파티를 준비한 날 다 같이 케이크를 켜고 남편이 피곤하던 애들을 먼저 데리고 나간 후 저와 동서 둘이 남았는데 은밀한 속 얘기도 들을 수 있었죠. 사실 형님, 전 다른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는 거 잘 못해요. 그래서 언제든 누구에게든 싹싹하고 사교성 좋은 형님 부러웠어요. 사실 형님도 아시다시피 제 친정이 부유하긴 했지만 제 엄마가 계모였거든요.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엄마 자리 만들어주겠답시고 데려온 여자였는데 저한테 개밥 먹이며 얼마나 못살게 굴었는지 몰라요. 그래서인지 제 어린 시절은 늘 위축되고 주눅이 들어있었죠. 성인이 돼서도 그 그림자는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때 만난 사람이 저희 남편이에요. 그리고 형님이고요. 형님은 저와 너무 다른 사람 같아서 질투가 났는데 이제 보니까 제가 참 어리석었네요. 형님, 저한테 이렇게 빛이 되어주시는데 저 형님 때문에 살잖아요. 아휴, 동서 난 전혀 몰랐네.
그냥 도도하고 새침대기 같은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오히려 동서가 날 무시한다고 생각했는데 다도 자격지심이 있었나 봐. 그렇게 생각하실 만해요. 제가 그렇게 행동했잖아요. 손 아래 사람이면서 먼저 다가가려고 하지도 않고 툴툴거리기만 하고요. 죄송했어요, 형님. 진심이에요. 저는 지금 형님 만난 게 제 삶의 행운이고 귀인이라고 생각해요. 이 식당 이름처럼요. 저는 그날 동서의 그늘 어린 마음을 다독여 친정 언니 같은 사람이 되어주어야겠다고 다짐했답니다. 하지만 이대로 동서가 온전히 잘 살아준다면 우리 가족이 이렇게 서로를 부둥켜 안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게 없었는데 그때 그 일이 터지고 만 거죠. 사모님, 큰일 났어요. 네? 아유, 아침부터 무슨 일이세요? 아무래도 시세가 비는데, 아우, 이게 적은 돈이 아니라서, 아우, 내 생각엔 그 사모님 동서 뒤는 분이 가져간 것 같은데, 내 입으로 말도 못하고 믿기지가 않는데, 일단 얼른 가게로 와보세요. 전날 감기 몸살로 일찍 퇴근하고 죽은 듯 잠만 자다가 다음날 아침 이모님에게 연락을 받았는데, 그 내용이 뜬금없었습니다. 동서가 돈을 가져갔다는 얘기였어요.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일단 가게로 갈게요. 그렇게 가게로 서둘러 뛰어갔는데 정말 이모님 말씀처럼 300만 원이 비더라고요. 지금이야 300만 원이면 그리 큰 돈이 아니지만 당시엔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저희 백반집 장사가 잘 된다 하더라도 말이에요. 급하게 동선의 집을 찾아가 봤는데 이미 동선은 이사를 가고 없었습니다. 야반도주를 한 것처럼 집안은 말끔히 비워져 있었고요. 딱 하나 남아있는 지은이 책상이 덩그러니 방 안에 놓여 있는데 순간 머리가 멍해지며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어떻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한테 동서가 그럴 수가 있어. 여보, 나 동서 어떻게든 찾아낼 거야. 어떻게든 찾아낼 거라고. 그리고 얼굴 보고 묻고 따져야겠어. 왜 나를 배신했는지. 처음에는 저를 다독이던 남편도 나중엔 화가 났는지 어두운 안색이 되어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이 일은 저희 부부에게 말 그대로 상처나 다름없었어요. 나도 전혀 예상치 못했다. 재수 씨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긴 했는데 무슨 일인지 몰라도 우리한테 상의를 하지. 아니 이렇게 돈을 들고 나르면 어쩌자는 거야. 애초에 카운터 일을 맡기는 게 아니었나? 이 일은 시부모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됐는데 시부모님 역시 믿을 수 없어 하셨죠. 아니 정말이냐? 아니 둘째 애가? 네 어머님. 혹시 동서랑 연락 전혀 안 되시는 거죠? 최근에 뭐 소식 들으신 것도 없으시고요? 나야 그렇지. 나야 널 통해 들은 게 전부란다. 그나저나 이를 어쩜 좋니? 다른 것보다 사람 때문에 다친 상처가 제일로 아프고 힘든데 말이야. 어머님은 제 마음을 걱정해 주셨습니다. 제가 어떤 마음일지 제 마음이 얼마나 지옥일지 알고 계셨던 거죠. 그만큼 저는 동서에 대한 믿음이 강했고 이미 정으로 이어진 끈끈한 가족이라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린 시절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동서의 그늘을 꼭 보듬어 주겠다며 더 마음을 쏟았는데 그런 제게 어떻게 뼈아픈 상처를 안겨줄 수 있는지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동서가 떠나고 난 후 한동안 저희 집 분위기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고 아이들은 저희 눈치를 볼 정도였어요. 그런데 동서에 대한 배신감으로 잠을 못 이루고 있길 3달 정도? 그때쯤부터 안 좋은 일들이 하나둘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백반집 사정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동서가 있을 땐 잘 돌아가던 백반집이 앞에 새로운 식당들이 줄지어 생기면서 허름한 백반집을 찾는 손님들이 줄어든 것이었죠. 당시 딸아이는 곧 있으면 대학에 가야 할 나이였고 들어가야 할 돈도 만만치 않았어요. 전교 1, 2등만 하는 우리 자식들 생각하면 등록금 정도는 마련해주고 싶었는데 그 꿈을 이룰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자 눈앞이 캄캄해졌죠.
그리고 이 모든 불행이 갑자기 동서 때문이란 생각도 들더라고요. 동서 때문이야. 동서가 나가고 나서, 아니, 그 여자가 그렇게 돈 들고 튀니까 우리 식당에 온갖 불운이 몰아닥친 거라고. 여보, 지나간 일 따져서 뭐해? 진정 좀 해. 요즘 당신이 너무 예민하니까 우리 애들도 힘들어하잖아. 그냥 잊어. 묻으라고. 당신은 묻을 수 있어도 난 못 묻어. 제가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었던 건 어떻게든 살아야겠다는 마음으로 가게 인테리어를 바꾸고 메뉴를 새롭게 개발하면서 삶이 바쁘게 돌아갔기 때문일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마음은 지옥이지만 외적인 상황이 바쁘고 힘드니까 마음에 집중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열심히 고된 몸을 놀리며 일만 해댔습니다. 그렇게 5년을 보내고 나니까 동서도 배신감도 조금 잊혀지더라고요. 동서가 삶이 바빠지며 서방님의 부재를 잊을 수 있었던 것처럼 저 역시 그렇게 된 것이었는데 그럼에도 가끔씩 올라오는 분노는 상처의 자국처럼 남아서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저는 사람을 쉽사리 믿지 못했어요. 여보, 사람 안 뽑아? 내가 카운터까지 보기엔 무리인데 이모님이라도 뽑으면 안 될까? 사람을 왜 써요? 당신 정 힘들면 내가 할게요. 그래, 알았어. 다신 사람에게 정을 주고 싶지 않다는 마음에 가게에서 일할 사람도 웬만하면 뽑지 않고 제가 카운터까지 보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님이 저를 시골로 부르셔 하신 말씀에 넋을 놓고 말았습니다. 어머님의 건강 상태가 당시 위중해서 병원에 당장이라도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이었지만 어머님은 치료를 거부하시고 그냥 자연에서 생을 마무리하시겠다는 일념으로 머물고 계셨어요. 아가, 시간은 흘렀지만 네가 마음이 다친 거 잘 안다. 하지만 우리 둘째를 그렇게 허망하게 보내고 난 후 내가 생각한 게 하나 있다면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오래 갖고 있다 보면 그게 독이 되어 나한테 돌아온다는 거야. 나도 믿던 신을 그토록 원망했는데 그게 하등 도움이 되질 않았어. 인생은 짧아, 덧도 없고. 그래, 그러니까 그냥 너 편한 대로 남은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다. 떠나는 늙은이 마지막 소원 들어줄 수 있지? 그 말에 그만 눈물이 터져 고개를 수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 저는 시어머님의 말씀처럼 그리 살기로 다짐했어요. 원망보단 감사하는 마음으로, 미움보단 행복한 마음으로 그렇게요. 다정다감한 남편과 자식들과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기도 아까운 인생인데 저를 어떤 독한 마음에 갈아 넣지 않기로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시어머님의 장례를 치르고 난 후 그 마음가짐은 더 굳건해졌고 저는 남은 시간 자식들을 대학에 보내고 결혼시키고 남편과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 살 때까지 나름 평안한 마음을 살았어요. 그런데 20년 후 다시 동서를 마주칠지는 몰랐습니다. 저와 남편은 시아버님을 모시고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마루에 걸터 앉아 계시던 시아버님이 굳은 표정으로 나와보라고 하시더군요. 최고급 외제차에서 내린 어떤 여자가 천천히 걸어오더니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앞으로 다가갔는데 그녀는 동서였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또렷한 이목구비나 살짝 처진 눈꼬리, 누구인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동서, 어떻게 여길... 형님, 제가 너무 오래 걸렸어요. 죄송합니다. 동서는 트렁크 하나를 옆에 두고 있었는데 저를 쳐다보며 그리 말하더니 트렁크 하나를 건네더군요. 저는 트렁크에 뭐가 들었는지 살펴볼 틈도 없이 말을 얼버무리게 됐어요. 막상 얼굴을 보니 시어머니 장례에도 안 왔던 사람이 왜 갑자기 지금 저희 앞에 얼굴을 드러낸 건지 묻고 싶은 것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동서의 눈물로 이어지는 호소에 저희는 일단 침묵하고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어요.
형님,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릴게요. 제가 빚을 졌어요. 형님껜. 당시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월급으론 충족할 수 없는 액수였죠. 그래서 그만 한순간에 나쁜 선택을 하고 말았어요. 너무 고달프고 힘들어서. 그만 제가 사람이라면 그러면 안 됐는데 이제 와서 절 용서해달란 말씀 드릴 수 없어요. 어떻게든 그 돈 갚으려고 다시 갚아서 형님 찾아가려고 300만 원이 아닌 3천만 원을 갚아도 제 속이 편하지 않을 것 같아서 닥치는 대로 일만 했는데 그 시간이 이렇게나 오래 걸릴 줄 몰랐네요. 아니 지금까지 뭐하고 지낸 건데. 아니 왜 도망을 했어. 말을 해봐. 동서는 처음 저희 백반집을 떠나고 난 후엔 그저 미친 듯이 닥치는 대로 일만 했고 그러던 어느 날 딸아이의 제안대로 사업을 시작했고 그 사업이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승승장구하기까지 20년이란 세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사실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땐 형님을 직접 찾아뵙고 싶었는데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오히려 형님의 행복한 삶에 제가 괜히 누가 될 것 같았어요. 죄 지은 사람한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는 거 그때 알았죠. 동서가 알고 보니 저를 찾아와 몰래 보고 간 적도 여러 번이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행복해하는 저희 가족을 보고 그대로 발길을 돌렸다고 하더군요. 자신이 제게 큰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알았고 거기에 소금을 뿌리는 격이란 생각이 들어서 망설여졌다고요. 어쩌면 모든 것을 망각하고 이대로 각자의 갈 길을 가는 것이 현명한 거란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건 제 비겁한 합리화였어요. 몸이 아파 보니 알겠더라고요. 얼마 전에 암 진단을 받고 간병인을 두게 됐는데 그 사람 이름이 형님이랑 같더라고요. 신기하죠. 그분을 보니까 형님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었어요. 저한테 따뜻하게 대해주시던 기억, 저를 가족처럼 여겨주시던 기억, 그 기억들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동서는 말을 멈추고 엉엉 울었습니다. 저 또한 모든 사정을 다 알게 되고선 그저 한 줄기 눈물을 흘리며 동서를 일으켜 세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때 그제야 동서의 재촉으로 가져온 트렁크를 살펴보게 됐습니다. 거기엔 30억이란 금액이 들어있었어요. 형님, 30억이에요. 은혜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지만 이렇게라도 갚고 싶습니다. 30억이라니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시골에서 그저 근근히 자식 안부나 물으며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이 돈의 액수는 실감이 나지 않을 뿐더러 받을 수 있는 돈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동서에게 다시 그 트렁크를 쥐어줬어요. 그리고는 제 방식대로 용서를 전달했죠. 정말 미안하면 가끔 이렇게 고향집에 내려와서 우리와 가족처럼 왕래하며 지내자고요. 동서는 안 된다며 계속해서 받아달라 재촉했지만 자식들도 독립해서 다 잘 지내고 있는 마당에 저희에게 그 돈은 무용지물이었답니다. 정말 그래도 되나요, 형님? 그래도 되는 건가요? 그럼 당연하지. 난 빈말 안 해. 요즘은 동서와 다시 왕래하며 지내고 있어요. 사실 서방님을 추억할 수 있는 건 동서를 통해서 가능했는데 동서가 없었으면 그간 못했던 추억들을 마음껏 곱씹을 수 있어 좋았죠. 아마 15년 전 혹은 그 전에 찾아왔다면 저는 동서에게 원망의 말을 퍼부을 수도 악독한 말로 똑같이 상처를 되돌려 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시간의 힘이란 정말 놀라운가 봅니다. 이제는 오히려 동서와 함께하게 된 일상이 나쁘지 않아요. 동서가 주변에 전원주택을 얻어 저희를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시켜주고 저희 자식들에게도 물질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는데 그런 동서의 마음이 조금은 어여쁘게 느껴집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